삼성 갤럭시 노트 20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새해 아침 2부 출발합니다. 청취자 은시리우스님은요. 저희 있는 곳은 7시 35분에 해 떴습니다. 어디 사시나요? 김피스토님은 매일 해 뜨는 걸 보는데 오늘 해는 유난히 더 밝고 환합니다. 그러셨고 배세연님은 유튜브로 실시간 해돋이 영상 보면서 뉴스쇼 듣고 계시다고. 안주사님 방콕 하면서 울산 간절곶 해돋이 영상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해돋이 영상을 중계하는 거 그거를 다들 보신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돋이 영상 보면서 어떤 소망 비셨습니까? 손영옥님은 코로나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예, 그렇죠. 8305님 뉴스쇼 식구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 올해는 꼭 마스크 벗고 방송하기를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하셨는데 저도 지금 굉장히 답답해요. 이 단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아크릴판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는 패널들이 마스크 끼시다가 지금은 저까지 다 끼고 방송하는 이 상황. 방송 끝나고 나면 이 마스크 안에 땀이 흥건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말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그날을 저도 기대하면서 새해 첫날 오늘 2부는 손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새해 소망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여러분의 새해 소망. 코로나 극복은 기본이고요. 그것 말고도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이뤘으면 좋겠다는 소망들 다양하게 보내주십시오. 오늘 2부에서는 지난해 우리 정치판을 돌아보고 새해 정치판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늘 각 당의 중진들과 인터뷰는 제가 많이 하는데 오늘은 각 당의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2021년은 어떤 모습일지 정치판 전망해보도록 하고요. 올 한 해도 역시 비대면 사회, 언택트 사회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언택트 사회로 들어는 갔는데 우리 적응 끝냈을까요? 올 한 해의 언택트는 또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요? 전문가와 함께 전망을 해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메이킹 효과. 장은 활발하게, 변비는 부드럽게, 몸은 가볍게. 메이킹 확실하지.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아침이 확 달라져요.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명인제약.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가는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어디서나 유박과 함께 기업 교육 한 번에 해결하자. 경영, 어학, 인문 교양의 법정 교육까지. 성장하는 당신이 기업 교육. 매년 간절곶을 해맞이를 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정말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 건강하고 다 정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직장을 옮겼는데 아직 적응이 많이 안 되고 있지만 잘 적응해서 원하는 실적 모두 다 달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3, 2, 1 하면서 막 박수치던 그게 여러분 지난해예요. 예. 2020년 1월 1일 0시의 소리를 들려드린 건데 올해는 우리 그 함성 지를 수가 없었죠. 차분하게 1월 1일을 맞았습니다. 차분한 1월 1일. 하지만
올 한해는 어느 때보다 희망의 크기는 더 큰 것 같습니다. 더 우렁찬 것 같습니다. 반드시 뭔가 극복해내야 하는 이런 새해인데요. 오늘 새해 2부 첫 인터뷰는 그 희망들을 잘 끌고 가야 할 곳, 정치판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정치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참신한 우리 젊은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 세 분을 모셨습니다.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 유호정 정의당 의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새해 첫날 청년 정치인들 만나니까 참 좋네요. 우선 오늘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뭐 어르신들을 모시면 뭐 연세가 어떻게 돼서 이런 질문도 절대 못 하는데 왠지 청년 정치인들을 뵈니까 좀 알고 싶네요. 누가 제일 형님이세요? 제가 제일 형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누가 제일 형님이세요 하면서 어느샌가 김재섭 위원을 네. 보고 있네요. 아니나 다를까 저 김재섭 최고위원 30대 초반? 중반입니다. 중반이요. 네. 87년생 7년생이고요. 35이 조금 전에 됐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35이 이제 막된. 저는 92이고요. 올해 국회의- 30 됐습니다. 이제 30 되셨어요.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는 최연소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으로 가면 뭐 국회의원은 아니시지만 최고위원 중에 류호정 의원보다 더 나이가 젊으신 분이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네, 저는 26살 되었습니다. 부럽다. 한 살 더 뭐 드셨는데도 26. 자, 그러면은 제일 나이 어린 박성민 최고위원부터. 지금 이제 정치판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크게. 정치판에 발을 담그신 게 얼마 되신 거죠? 이제 당원 가입을 한 게 2000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고 최고위원이 네. 돼서 활동하게 된 건? 최고위원은 이제 작년 8월 말에 임명을 받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안 됐네요. 네. 해본 소감이 어때요? 일단 제가 좀 일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참 바쁜 시기에 또 네. 중요한 역할을 또 맡게 돼서 사실 많은 걸 또 배우기도 했고 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을 텐데도 우리도 당에서도 많이 보듬어 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제 의견을 또 반영해 주시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보람찼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나이가 어리다 해서 무시받고 뭐 이런 건 없었어요? 네, 그런 거는 일부러 좀 더 조심하시는 오히려? 의원님들도 많으셨던 것 같고, 뭐, 사실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뭐, 이제 아무래도 후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말도 좀 편하게 하실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의견 같은 거를 꼭 이제 물어봐 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네. 자, 그럼 제일 형님 김재섭 비대위원. 예. 비대위원 되신 지 얼마 되셨죠? 저는 작년 6월에 그 임명을 받아서 벌써 뭐 반년 정도가 됐습니다. 어떠세요? 뭐 좀 답답하면서도 예,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답답하다는 게 아니 말 그대로 정치판에 와 보니까 우리 당이 좀 너무 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그 눈높이에 충분히 못 맞추고 있다. 세대를 충분히 잘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답답함이 하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배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한 면이 있었고 그 와중에도 당장 이 산재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우리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뭐 동시에 들었습니다. 우리 류호정 의원은 네. 이제 국회의원 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다들 좀 비슷비슷하시네요. 또 의회에 들어가서 느끼는 것은 당에서 느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실 텐데 어떠셨어요? 의회 안에서 느끼는 생활이요? 국회 안에서. 처음에는 다들 좀 낯설게 바라보시죠. 뭐 인사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표정. 아유, 인사를 왜 그냥 하면 되지 왜? 표정들을 많이 보이셨고 그랬는데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서로 익숙해졌죠. 네. 그 요즘은 어떻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다른 동료 의원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사회생활 하듯이 하는 거죠.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잖아요. 지금 우리 청취자들의 반응이 새해 첫날부터 스튜디오가 환하다. 이 젊음의 패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지난해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평가. 2020년 정치권을 돌아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그게 좋아서일 수도 있고 실망스러워일 수도 있고 뭐 아쉬워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은 어디일지. 민주당부터 가볼까요? 저는 2020년 5월 7일이 기억에 남는데요. 5월 7일? 네. 이날이 많은 분들께서 그날 아마 기사를 접하셨을 텐데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노숙 농성을 911일 동안 하시다가 이제 그날 끝나게 됐던 날입니다. 바로 이제 과거사법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여야가 함께 약속을 했고 그때 최승우 씨께서는 국회 밖에서 원래 농성을 하시다가 이 법의 통과 촉구를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 회관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고공 농성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때 참 저는 이제 이렇게 뚜벅이다 보니까 이제 국회 정문을 막 지나가다 보면 항상 거기에서 농성을 하시던 분을 뵀었고 개인적으로 마음의 죄책감도 굉장히 컸는데 고공 농성까지 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더 마음이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아무래도 뭐 본회의다 정기국회 앞두고 굉장히 좀 치열한 좀 정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제복지원법 같은 게 좀 밀리는 모습도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그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법안이 그래도 여야의 합의로 처리가 되면서 이 농성을 드디어 끝내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진짜 좀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제일 기억난다. 형제복지원의 국회 농성. 법이 통과되던 그때.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은 어떤 장면 떠오르세요? 저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 김종인 위원장이 그 지난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납니다. 대국민 사과. 네, 이게 저희가 그 당에 가보면 지난 이제 역대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까지가 있고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들의 사진이 걸려있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맥이 끊겼다는 느낌이 딱 들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결자 해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우리 당의 어떤 그 과거의 잘못을 좀 뉘우치고 새로 좀 나가자는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좀 그때 뜻깊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고무렵의 당 안에서 반대도 있었잖아요. 왜 사과하느냐.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야 뭐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좀 동시에 생각을 했던 게 정치인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죠.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과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저희 같은 세대들은 사실 그분들이랑 전혀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과의 당위성을 느끼고 사과를 했다는 것은 좀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세대를 막론하고 역사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역사의 한복판에 또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네, 그렇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어떤 장면? 지난해. 저는 아마 한 6월 2일쯤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님이 그 맹인 안내견 조이랑 같이 등원하던 모습. 국회에 조이 그 안내견을 끌고 들어가던 함께 들어가던 그 장면. 왜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그때 이제 한창 국회가 국민을 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이제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국민이 살고 있는데 그동안 어쩐지 국회는 좀 검은 양복 입고 이렇게 근엄한 아저씨의 모습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김예지 의원님이랑 조이의 그 국회 등원을 모두가 좀 낯설게 바라봤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낯설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매우 좀 자연스럽고 모두가 익숙해져야 할 일인데 사실 제가 그 여름에 이제 원피스 입었던 것도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조이 못지않게 신선했던 게 류호정 의원의 원피스 등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여성들이 그냥 일터에서 입는 복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난리 났었어요. 본인 이제는 좀 편안하게 그때를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얼마나 난리 났었어요. 그때 약간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 사무실로? 네, 사무실로 항의 전화? 많이 오고 항의 전화도 있고요. 뭐 예. 지지한다는 지지 전화도 메시지도 오고. 있고요. 그런 정도였는데 이게 이 정도여야 되나? 저는 그때 잠깐 논란이 됐다길래 또 하루 이틀 정도면 이제 아무 말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 뭐 일주일 넘게 지속됐잖아요. 막 맞아요. 한동안 인터뷰 1번 질문이었거든요. 제발 이제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사실 다양한 모습들이 국회에서 보일 수 있어야겠죠. 아하. 조이는 귀엽습니다. 그리고 가끔 조이 많이 귀엽죠. 정말. 저희 당의 자선 보물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의 당사에도 당연히 김예지 의원이 조이와 함께. 네, 그럼요. 네. 자주 보시겠군요, 진짜 조이를. 뭐 자주는 못 보지만 네. 가끔 보물찾기 하는 느낌으로 조이다 이러면서 맞아요. 워낙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만나면 너무 반갑다. 네. 우리 김예지 의원님한테는 인사를 잘 못 드리고 또 조이랑 인사하고. 그런 장면. 지금 이제 세 분이 굉장히 골고루 짚어주셨어요. 정말 이 장면도 있었지, 저 장면도 있었지. 여러분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 세 당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일 잘한 당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난해? 잘한다. 잘한다. 이건 잘했다. 정의당이죠. 네? 정의당입니까?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좀 빠지시나요? 국민의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 나온 김에 좀 서로 뭐 잘했다, 못했다, 자기 당에 대한 평가 한번 해보죠. 이게 제가 중진 의원들한테는 이 질문 잘 못 드려요. 자당 평가해 보십시오. 자당에 혹시 뭐 쓴소리 해 보십시오 하면은 중진 의원들은 상당히 불편해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이제 어떤 어깨 무게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가 우리 당 전체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불편해하시는데 오늘은 다 청년 정치인들이 나오셨으니까 자당에 대한 쓴소리 혹은 칭찬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 먼저? 자, 이번에 국민의힘부터 갈까요? 김재섭 비대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유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장 입은 근엄한 아저씨의 전형을 또 만들었던 게 저희 정당이죠. 그래서 소위 저희가 이제 뭐 보수 정당, 뭐 꼰대 정당, 뭐 기득권 정당 이렇게 많이 불렸었어요. 근데 올해 좀 잘했다라고 작년이죠. 작년에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세대 교체 노력을 많이 했다. 꼰대 정당 아니도록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국민의힘에 전면으로 나서서 눈에 띄는 젊은이는 잘 안 보이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직도 저희는 이제 역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들을 마련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여기 계신 이제 3당 중에서 가장 먼저 청년당이라고 불리는 사내벤처 형태의 그 청년 조직을 저희가 만들어서 당 안에 당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청년당이라고. 샘물처럼 청년 정치인이 거기서 솟아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난해 많이 했었고요. 동시에 또 저희가 기득권 정당이라고 불리면서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뭐 노동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관심을 못 가졌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김종인 위원장 체제 좀 바뀌면서 약자와의 동행, 이런 적극적인 슬로건으로서 저희가 그동안 우리가 소외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려는 시도들을 했다. 이런 점은 저희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건 잘한 점이고 쓴소리 한마디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난 저희가 어떤 정당 우리가 구자유한국당부터 시작한 그 꼰대 정당의 모습을 아직 못 버렸다는 것. 그 티를 아직 완전히 벗지 못했다. 꼰대 정당. 그리고 또 우리 소위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향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뭐 자유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퇴색이 돼버려서 사실 국민들한테 반감을 사는 단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자유라는 단어도 그렇고 보수라는 단어도 그렇고 저희가 잃어버린 퇴색된 의미를 좀 다시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공허하게 들린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옆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님. 정의당은 어떻게 보세요? 잘한 점부터 하면 되나요? 마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6석 정당으로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면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론을 상당히 이제 많이 설득을 해야 하고요. 발의 후에
진짜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그리고 또 당내에서 이제 당원분들이 진짜 온 힘을 다해 홍보를 했거든요. 저도 그때 국정감사 때 안전모를 써보기도 하고 넥타이를 매보기도 하고 뭐 다크서클 그리고 뭐 키보드 들고 이제 과로사 하는 걸 또 연출해보기도 하고 TV에 이제 한 줄이라도 더 나오기 위해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정말 말 그대로 다들 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만큼 진전된 것에 대해서 좀 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에 힘을 집중했던 거 그거 높이 산다. 그럼 반면에 좀 쓴소리는 또 반대로 이제 여태까지 통과를 못 시킨 게 좀 못한 일인 것 같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재법이 단순히 이렇게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이 기업 중심 문화에서 죽어가는 이 노동자들 살리기 위한 법안이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6석이라는 것을 탓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론을 정말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여론을 형성해 주셨는데 그걸로 정부와 여당을 좀 압박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거든요. 이번에 정부 안이 굉장히 후퇴된 안이 나와가지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내부에서 한 논의, 나온 그 정부안 결과물과 그 외부에는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외부 메시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좀 참담했었고 오늘 지금 원내대표님과 그 유가족분들이 22일째 단식을 하고 계신데 아직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 순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인터뷰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통과될 때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떠세요? 저는 잘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좀 떠올랐던 거는 아무래도 지난해가 사실 코로나 해였지 않습니까? 사실 돌아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못 다니시기도 했고 우리 삶이 사실 전반적으로 바뀌었던 한 해였던 것 완전히 같은데 바뀌었죠. 정말 코로나가 거의 뭐 60% 이상의 기억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사실 피해를 좀 심각하게 입으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뭐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 특정 업종까지도.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긴급하게 예산 편성이라든지 뭐 지원금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기도 했었고 또 예산 편성이나 추경 통과 이런 부분을 또 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했던 부분. 그래서 사실 여당으로서 가지는 책임감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거다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좀 그런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뭐 피해 맞춤형 대책이라든지 뭐 임대료라든지 세금 감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노력을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고 반면 아쉬운 점은 사실 이제 유우정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일단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점 역시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아무래도 여당으로서 이제 법안을 만들 때 있어서 재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내부에서도 깊은 것은 사실이긴 한데 사실은 이 논의가 불과 며칠 전부터 시작된 논의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노동자가 죽어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던 정당으로서 좀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미리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좀 촉박하게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조금 더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사실 지금 22일째 단식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저희도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정치판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뭔가 자신의 당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게 좀 정치판이 이래선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은 뭐 생각나세요? 김재섭 의원은 어때요? 저희가 지난해의 정치판을 생각해 보면 거의 충돌을 많이 봤죠. 충돌, 갈등. 단합의 의지를 보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싸우기만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도 많이 느끼시고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계속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반대라기보다는 서로 좀 토론을 하면서 합의점을 좀 찾아가고 저희 당 역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취지를 동의하지만 방법을 좀 달리하자는 식으로 좀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쟁이나 갈등, 투쟁보다는 어떤
이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정의당이 말 그대로 쏘아 올린 공인 건데요. 네, 네. 그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다 힘을 합쳐서 예.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까 이렇게 토론해보고 제안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2021년에도 좀 보여드리면 국민께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세 분이 만나서 뭐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토론도 잘 될 것 같고 뭔가 합의도 잘 될 것 같고 장가 여담입니다만은 이렇게 세 분이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이 정치권에 많지 않잖아요. 서로 잘 알고 지내서 연락도 좀 하고 단톡방도 있고 막 그래요. 젊은 정치인들끼리 당 다르더라도 거의 다 많이 알긴 알죠.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당을 막론하고 가끔 보기도 하고요. 네. 아 그래요. 밥도 먹기도 하고. 아 그래요. 술 한잔 하자는 얘기도 하고. 아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 그 전에는 그렇게 교류하면서. 네. 아, 단톡방은 없어요? 단톡방은 아직 아쉽게도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단톡방은 있어요. 20대, 30대, 40대 정도까지 해서 40대까지 젊은이로 20명 이렇게. 정도 모여 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세 분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상대도 이해해가면서 하지만 우리 입장은 이렇고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은데요. 새해 지금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현숙님, 젊은이들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대하겠습니다. 그러셨고요. 한국 정치의 미래가 이 세 분을 보니까 굉장히 밝아 보여서 다행이다. W164님, 밍크님은 류호정 의원 처음에는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대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격려의 말씀 주셨고 스포트라이트님은 신선하네요. 40세 이하 젊은이를 30% 이상 의무 공천했으면 합니다. 이런 문자까지 지금 세 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자, 새해 전망 한번 해보죠. 새해 전망. 그렇게 팍팍했던 2002년 보내고 이제 2021년이 왔는데 보궐선거가 4월이기 때문에 아마 당장 다음 주부터 정치판은 보궐선거 국면으로 진입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가 될 텐데 어떤 판이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박성민 최고위원, 민주당. 일단 저희가 사실 야당에 비해서는 출마 선언이라든지 이런 후보군들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그 흐름이 아무래도 느릴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답답해하시기도 하셨을 것 지금 같습니다. 우상호 의원밖에 네. 공식 선언한 분이 없죠. 네. 박영선 장관도 아직이시죠. 아직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계속 이름만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고 뭐 누가 나온다더라.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분은 말씀하신 대로 우상호 의원 한 분이신데 저는 이제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레이스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아마 출마 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뤄지면서 사실 출마 선언이 이뤄지면서 동시에 나오는 건 그 후보자의 정책적인 비전이 아마 나오지 않겠냐라는 네. 건데 아무래도 뭐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적인 토론이 좀 오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특히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윤리적인 측면 역시도 그렇고요. 그 외에도 어쨌든 서울과 부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를 이루고 있는 도시인 만큼 그 도시를 어떻게 꾸려가겠다라는 후보자의 비전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가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이든 홍보 방법부터 그러니까 이 온택트 시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권자들을 설득해 갈 거냐 이런 것들에서 좀 신선한 시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사실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여당으로서는 불리한 선거거든요. 네. 여당의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도 많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은 이슈로 정책으로 돌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엔 그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자, 정의당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궐선거 정의당은 지금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그 선출 방식을 결정했거든요. 당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이제 채택을 했고 현재 서울에서는 그 권수정 시의원님이 지금 후보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서울에는 또 주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만큼 진보 정당으로서 보여줘야 할 그런 정책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민주당에서 조금 느려서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좀 더 느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정의당은 상당히 불만이시죠?
네, 야권 단일 후보라기보다는 저희는 정의당은 정의당 후보를 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가 아니라 범보수 단일 후보라고 해달라 이렇게 정의당이 말씀을 그렇죠. 하셨던데, 자,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가보죠.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제일 빨리 진척되고 있고 제일 많은 후보를 지금 내고 있는 곳이 국민의힘이에요. 오히려 거기는 지금 후보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지 않아요? 어림잡아서 지금 10명 정도 됩니다. 네, 벌써 10명입니까? 예, 제가 어느 분이 출마 선언을 했는지조차 이렇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근데 저 국민들이 평가하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 안에서는 뭐 제법 괜찮으신 분들, 나름 열심히 하시는 분들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뛰어난 분들도 이렇게 출마를 해서 나름의 경쟁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좋은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최근 1월 1일 직전 여론조사 보면 1등을 한 조사도 있고.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철수 대표의 역량을 인정하지만 그 지지율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거품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아직 후보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저희 당 지지자들조차 당장 지지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그 안철수 대표를 우선적으로 먼저 지지를 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후보가 결정이 되고 그 후보의 역량이 국민들한테 검증이 되는 절차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안철수 대표 이상의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제 안철수 후보 들어와서 같이 뛰어야 된다, 레이스를. 이런 입장을 좀 분명히 했고, 안철수 대표도 어제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 내가 한 당의 대표인데 어떻게 거기 입당을 해가지고 뜁니까? 라는 선을 확실하게 그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양측의 입장이 다 이해는 됩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 역시 각각의 경선을 거쳐서 이제 최종 후보로서 선정이 되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부전승으로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평가 방식에 혹은 이게 선발 방식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김종인 대표 말씀에 조금 무게가 좀 실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만약에 소위 이제 그 단일 후보로서 그 어떤 최종 후보가 되려면 공정하게 처음부터 경쟁을 해서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들을 같이 이렇게 견뎌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시죠? 국민의힘입니다. 자, 이렇게 각 당의 지금 선거 상황까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새해의 첫날 첫 인터뷰인데 우리가 여기서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이렇게 싸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은 정치인으로서 2021년 정치판에 바란다. 이런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다. 소망을 한번 들어보죠. 어떤 분 먼저 하시겠어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님. 내년에 바라는 정치판의 모습. 네. 올해입니다. 이제 올해예요. 올해죠. 올해입니다.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요. 저는 올해 작년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존중과 예의를 좀 갖추고 싸울 걸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싸울 게 있으면 싸워야 되는 거 맞는데 좀 싸울 거리를 갖고 싸우자. 네. 이제 주변에서 국회가 좀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는데요. 근데 이제 국회는 아무래도 좀 가치와 정책이 좀 다른 정당이 경쟁하고 있다 보니 싸움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싸우는 방식이 문제죠. 아무개 왜 어디서 반말이야? 반말이야도 반말이잖아요. 아니 잠깐만. 류호정 의원님. 진짜 그 여의도 국회 바라보면은 저 민방에서 저렇게 앞에서 어떻게 싸우지 이런 느낌 저는 화면 보면서 들 때가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는 어때요? 저도 가끔 보도로 특히 접할 때는 저게 진짜가 맞냐고 저도 되물어봐요. 저게 저럴 수가 있나? 민방에서 어떻게 저렇게 싸우지? 근데 그렇게 싸웠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가보니까 그렇게 싸우세요? 그러고 나서 나오면 좀 서로 민망해하지 않아서 이렇게 싸운 분들은? 그분들 또 끝나고 나면 악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애초에 좀 그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모습만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경은 전 어디서도 보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이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싸우는 주제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양당이 검찰개혁 가지고 정말 원 없이 싸운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별건 수사라든지 뭐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그러니까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장치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내용과 뭐, 제도 네, 그 자체 내용으로 싸우지 않고 이제 뭐 총장이 장관의 뭐 부하가 맞네 아니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보시는 국민들께서 피로하잖아요. 그래서 본질을 좀 놓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내년에는 우리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네. 일을 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박성민 최고위원, 민주당. 많이 싸웠죠. 그냥 보는 저도 필요했는데 보시는 그 국민들께서 얼마나 필요하셨을지 사실 저 역시도 한 명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답답했던 이럴 때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2021년 올해 국회 제가 바라는 거는 올해는 싫든 좋든 우리는 위기 앞에 대동단결할 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화합할 때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악수하고 뭐 같이 뭐 도장 찍고 뭐 이런 거 말고 싸울 때는 싸우되 이게 뭐 존중과 예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용적으로 좀 같이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냥 싸우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래 싸워서 합의점이 어딘지 그걸 좀 찾자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목표를 사실 분명히 하면 그 과정을 좀 불필요한 건 다 걷어낼 수 있거든요.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싸우는 거 이게 언론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싸워서 뭐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을 뭐 어디까지 주자 이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합의점을 만들어낸다든지 좀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게 좀 대동단결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은 좋겠다. 얘기입니다. 자,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 싸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도 싸운 얘기를 하자면 아쉽게도 검찰개혁 가지고는 올해도 싸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아저씨들의 싸움을 계속 봐왔잖아요. 아저씨들끼리 이제 네가 올래 내가 올래라는 방식으로 봤는데 이제는 2021년에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좀 그 세대 간의 불평등에 집중하는 그 좀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간의 불평등이라 함은 이제 말 그대로 기득권 우리 사회 이제 역피라미드로 된 우리 사회에서 좀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산업 구조도 많이 변하고요. 앞으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동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여야나 진보의 갈등보다는 세대 정치가 좀 부각이 돼서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그런 논의가 시작되는 국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 3명의 청년 정치인들과의 인터뷰 좋은 에너지를 저도 받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듯 머리를 모아서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잘 이끌고 나가는 그런 여의도 정치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세 분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